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2교시는 장수성 1교시가 장수성 기자였죠. 2교시는 외모 담당 김상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외모가 실력을 자꾸 가린다고 해서 억울해하시는. 네. 네, 김상훈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오늘은 외신 이야기, 외국 이야기네요. 네, 네. 영국 이야기인데요. 영국. 네. 사실 뭐 대영 제국 옛날 얘기긴 합니다만 네.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뭐 이렇게도 불리기도 했었죠. 뭐 그랬죠. 그렇죠. 지금은 뭐 거기가 해가 질랑말랑 뭐 사실 지난주에 저희가 또 브렉시트 이후에 영국이 굉장히 경제가 심각하다 예. 이런 얘기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손진석 기자한테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오늘은 기름 때문에 그나마 좀 남아있던 해가 완전히 넘어가는 거 아니냐 요 이야기를 해드릴 완전 거예요. 넘어간다고. 그래도 간당간당한데. 네. 사실 뭐 전 세계를 호령하던 영국이었잖아요. 힘 예. 빠진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뭐 그럼에도 부자는 뭐 망해도 3대 간다고 꽤 얼마 전까지는 어쨌든 초강대국 반열에 올라 있었잖아요. 예. 이게 그 아주 오랜 기간 먹고 살았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해 유전 때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 유전이 나오니까 잘 살 수밖에 없죠.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1990년대쯤에는 세계 산유국 순위로 8위까지 올라갔었던 나라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3대 원유라고 하죠.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 예. 두바이유, 음. 그다음에 브렌트유. 그- 이 브렌트유가 북해 유전의 어떤 상징 같은 유전인 거죠. 물론 북해에서 나오는 그 원유들을 섞어 가지고 만드는 게 브렌트유이긴 하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영국 정부의 재정에 기여하는 바도 엄청 컸었고 근데 최근에 다시 보니까 북해 유전의 생산량도 급감을 하고 더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그 석유 개발 업체들도 많이 나오지 않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노후화된 그 석유 유정을 폐쇄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예.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북해 유전 개발할 때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해양 시추라는 걸 했는데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다 뽑아 쓰고 남은 노후화된 시설들을 이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거 처리하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 그것도 돈이 많이 듭니까? 그 네. 영화 같은 데 나오는 바다에 떠 있는 그런 맞습니다. 시추 아니 시설 그냥 말하는 뚜껑을 딱 먹으면 되지. 안 됩니까? 아, 그게 그렇게 안 된다.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예? 안 된다. 문과라서 그러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문과긴 하지만 저도 이렇게 취재를 해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고 일단 하더라고요. 환경오염이 안 되게 엄청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이걸 뭐 닫는 거 비용은 둘째 치고서라도 영국은 아직까지도 석유에 굉장히 의존돼 있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석유에서 나오는 돈이 줄어든다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에도 큰 구멍이 뚫릴 수가 있다. 네. 이게 독일이 그 어디죠?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굉장히 의존을 했다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호되게 되고 지금 거의 내리막길을 계속 걷고 있잖아요. 예.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오늘 조금 드릴 겁니다. 네. 네. 하나씩 뭐 배워보죠. 네. 일단은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북해에 있는 유전들을 위치를 나타내는 지도예요. 이게 좀 옛날 거기는 한데 여기 보시면 이게 북해에 있는 대륙붕이고 이게 그 보라색 영역이 원유를 생산하는 유전들이 몰려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이 주황색이죠. 주황색은 천연가스가 몰려 있는 곳들. 네. 보시면 유전이 영국 쪽 그 영해에 많이 몰려 있잖아요. 예. 야, 저 지도상으로는 살짝 노르웨이에 가까워도 보이는데 다 영국 건가 보네요. 다 영국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다가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 이 대륙붕 색이 옅어질수록 수심이 낮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근데 노르웨이에 붙어 있는 바다는 좀 수심이 깊어요. 네. 그걸 하다 보니까 수심이 깊으면 그 안에 밑에 석유가 깔려 있다고 하더라도 시추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만해서 잘 들어가질 않죠. 경제성이 아. 없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뭐 수심이 있는지 없는지 깊은. 모르겠습니다만 음. 어쨌든 노르웨이도 수심이 깊은. 연안에 굉장히 많은 유전들을 가지고 있지만 적어도 예. 이 북해 쪽에서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영국의 유전이 굉장히 많다. 영국 진짜 노르웨이 진짜 억울하겠다. 저 끝에 살짝이고 근데 다 저게 영국 거네. 유럽에서 제1위 산유국은 노르웨이입니다. 그래요? 노르웨이는 나라가 크잖아요. 이 위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아, 더 유전이. 위에 또 많이 더 위에는 있습니까? 있다.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대해지는구나. 이거는 영국이 먹어라. 네. 여튼 그래서 영국이 브렌트 유전, 이 브렌트 유전이 이 위에 있는 게 브렌트 유전이거든요. 브렌트 오일필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여기 유전 개발에 성공한 게 1971년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해서 북해 유전 개발을 본격적으로 했다는 얘기인 건데 예. 1971년이면 50년 전이잖아요. 50년이나 됐다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은 그쪽에 있는 뭐랄까 유전에서는
거의 대부분 저기 뭐랄까 원유를 뽑아 썼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시설들도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몰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슬라이드 요거 하나 보여드리면 사실 영국은 1970년대 초반부터 이제 그 원유 개발을 시작해서 딱 이때 오일 쇼크가 터지잖아요. 그림 좀 보여주십시오. 네, 잠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원래는 음. 이제 천연가스만 조금 나오고 이제 원유는 생산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북해에 있기 때문에 해양시추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 해양시추라고 하는 기술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는데 원래 그 북해에서 유전이 있다라고 알려진 거는 1960년대 초반, 50년대 후반 딱 이쯤 돼요. 네. 근데 다만 해양에서 이걸 캐내야 되기 때문에 개발을 못 하고 있다가 1971년 이때 그 브렌트 유전 여기를 처음으로 개발을 하고 그때 이제 그 오일 쇼크가 터지니까 이 버프를 타고 쭉 이야. 생산을 늘린 거죠. 네. 그래서 정점이 1990년대 후반쯤 됩니다. 그러니까 일평균 한 260, 70, 80만 배럴 정도. 예. 그 정도로 생산을 할 때 이제 전 세계에서 산유국 순위로 8위까지 올라갔었던 나라인데 보시면 그 뒤로 쭉 줄어들잖아요. 지금 23위 정도까지 밀려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기름을 생산했다 뭐 요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요때 보시면 이 막대 그래프가 정부의 재정 수입입니다. 이게 1980년대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죠. 저 때는 뭐 유가가 높았으니까 또 그랬을 수도 그렇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1970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까지 이제 그 석유 산업에서 정부 재정에 낸 돈, 세금 그걸 다 합산을 해보니 총 4천억 파운드 정도가 되더라. 4천억 파운드면 거의 뭐 700조 이 정도 이야.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700조라고 하는 돈을 어쨌든 석유 산업에서 그 정부에 세금을 냈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봤던 지난 50년간의 영국은 사실상 석유가 먹여 살렸다. 야, 땅 파서 이렇게도 700 과언은 아닌 거죠. 땅 파서 700조가 생긴 거네. 그렇죠. 진짜 부럽다. 해리포터도 있고 뭐도 많은데. 여기 보시면 그 1984년에는 예. 그 석유 산업에서 내는 세금만 하더라도 61조쯤 됐던 시기에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영국 내부에서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노동당 당수를 했던 분이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 건데 마가렛 대처가 1980년대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도입을 해서 영국을 대대적으로 개혁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물결을 일으킨 그 촉발점이 됐는데 사실 이때 북해 유전 개발로 영국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못 거뒀다라고 하면 영국은 신자유주의 개혁을 할 생각도 못했고 성공도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영국 내부에서도 합니다. 뭐 어쨌든 곳간에 그 뭐지 석유 개발 때문에 들어오는 세금들이 있으니까 감세도 하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네. 예. 그런데 근데 이제 지금은 아예 상황이 다르다는 얘기인 거죠. 아까 슬라이드 다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산량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일평균 한 60만 배럴 정도? 요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 건데 저게 아예 매장량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캔에는 뭐가 환경이 달라져서 그렇습니까? 매장량은 아직도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어.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보시면 정부의 재정 수입도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만큼 벌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줄어들어 있는데 2020에서 23년에 조금 재정 수입이 많이 늘어나 보이는 거는 유가가 오른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당시에 저희 횡재세라고 하죠. 네. 네. 에너지 부과금, 에너지 이익 부과금이라고 하는 거를 그 영국에서 그 도입을 해서 니네 보니까 코로나 때 너무 돈을 많이 번다. 이거 횡재 아니냐. 부과금으로 이렇게 내라.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링펜스 법인세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링펜스가 뭐냐면 용도를 지정하는 거예요. 링 펜스. 네. 무슨 용도요? 일단 링에 펜스를 치는 거야. 법인세를 내야 되는 영역을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영역을. 그래서 이 북해에서 유전 개발하는 석유 채굴 업체들은 이게 뭐 예를 들면 쉘이 북해에서 유전 개발을 한다. 쉘은 전 세계 각지에 있죠. 그리고 뭐 영국 법인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전체 영국 법인에 세금을 내야 되는 영국 법인의 현금 흐름을 보지 않고 북해 유전 개발의 현금 흐름만을 놓고 거기서 법인세를 매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법인세가 30% 거기에 추가 요금 10%가 붙어서 한 40% 정도의 세금을 내는데 여기에 횡재세를 더해가지고 25%로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그 북해 유전 개발하는 업체들은
다 더해서 한 65%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근데 링펜스니까 북해 유전 개발에서만 나오는 현금 흐름의 65% 세금을 낸다는 얘기고 다른 데서 생기는 손실은 거기서 예를 들면 공제 같은 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횡재세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에 북해 유전 개발하는 업체들 중에 우리가 번 돈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기업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네. 야, 이거는 완전 정책적인 약간 실책 같긴 하네요. 근데 영국이- 끝도 없이 거둘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뭐 그렇겠죠. 유가도 많이 올랐고 더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석유 가격이 올라서 나는 되게 고통받고 있는데 석유 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의 화살이 글로 가고 그렇다 보면 정치인들은 야 그거 너 횡재해서 번 돈인데 당연히 뱉어내야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러하다 보니 굉장히 많은 세금이 거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시 효과가 있는 건데 실제로는 아예 그냥 생산을 안 해버리고 이제 아예 생산을 줄여버린다는 뜻이잖아요. 생산을 아직까지 줄였다라는 느낌보다는 뭐 비슷한 것들이 겹쳐 있기는 합니다만 예. 이러저러한 사정 때문에 생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야. 그래도 예 말씀하십시오. 요거를 보시면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영국 NSTA라고 북해 전환청이라고 하는 북해에 있는 남아 있는 유전들을 관리하는 그 공공기관이 그 영국 전환청 북해 전환청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나온 통계인 건데 북해에서 나오는 그 원유의 생산량을 예상을 해봤더니 2020 한 20년쯤에는 수요랑 공급이 거의 맞닿을 뻔하다가 이제 다시 또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쭉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2050년이 되면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매장량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매장량도 줄어들고 이제 채굴 하려고 하는 업체들도 별로 없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 중간에 있는 짙은 파란색이 새로 개발을 하겠다고 하는 업체들이 들어왔을 때 늘어날 수 있는 생산량입니다. 아주 미미하잖아요. 이제 그러하다 보니까 이게 뭐 새로 채굴하는 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 영국 내부의 수요보다 생산이 훨씬 더 적다. 그리고 2050년쯤 되면 남아 있는 것들도 고갈돼서 더 이상 우리가 내부에서 생산한 석유로 소비를 못할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꼬가 보이네, 앵꼬.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 요런 그래프가 뭐냐면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새로 뚫고 있는 유정수를 연도별 추이를 제가 가져온 건데 2022년 되면 50개쯤 되잖아요. 유정이. 예. 근데 보시면 5년 전에는 한 100개쯤 됐고 10년 전에는 한 150개쯤 됐고 20년 전에는 한 300개 가까이 됐는데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유정이 새로 이렇게 채굴하는 유정이 줄어들다 보면 당연히 5년 뒤, 10년 뒤에 우리가 캐낼 수 있는 저거 뭐죠? 기름의 양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북해 유전 개발의 상징 같은 도시가 스코틀랜드 에버딘이라고 네. 하는 도시인데 원래 그 2010년만 하더라도 영국 63개 도시 중에서 6번째로 부자 동네였어요. 에버딘은. 왜냐면 뭐 그때만 하더라도 유가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그렇다 보니까 세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렇다 보니 당연히 그 동네는 잘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겠죠. 근데 그 이후로 유가가 계속 떨어졌고 최근에 다시 올랐습니다만 어쨌든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보다 일자리가 줄어든 영국의 도시는 2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버딘이고 도시 인구도 줄었고 코로나 유동성 때문에 세계 집값이 펄펄 끓었던 게 지난 2, 3년 기간이잖아요. 예. 근데 에버딘은 2020년까지 봤을 때 10년 전보다 집값도 내렸다. 뭐 아마 2023년에도 집값이 올랐을 것 같지는 않은 게 그때 미국이 뭐 금리 인상을 시작했으니까. 호황은 확실히 지나간 분위기다. 맞습니다. 영국의 유전 호황은 지나간 분위기다. 근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도 셰일 혁명이라고 했던 게 사실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건 알았지만 다 버려진 거 비슷하게 있었잖아요. 네. 근데 뭐 이리저리 어떻게 하다가 기술이 발전하고 이거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하면서 갑자기 생산 단가가 떨어지면서 그때 셰일 생산으로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영국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매장량은 아직 완전히 고갈된 게 아니라면 네. 바닷속에 있는 걸 생산하는데 설비도 낮고 뭐 비용도 많이 들고 이거 돈이 안 돼. 네. 그래서 점점 줄일 수 있지만 어느 순간 또 딱 바뀌면 저 전망대로 꼭 가리라는 법도 뭔가 기술이 또 확 발전해서 땅 속에 있는 걸 쉽게 파내는 기술이 발견됐어. 맞습니다. 뭐 그럴 수 그러면 있죠. 또 확 늘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난 50년간 영국이 북해에서 캐낸 석유랑 가스가 한 470억 배럴쯤 된다고 해요. 예. 근데 이게
아직까지도 한 250억 배럴 정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 3분의 1 정도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남아있네 네. 아직.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실제로 그 지난해 그 북해 전환청에서 51개의 새 석유 탐사 프로젝트 승인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도 기사가 전해진 게 어떤 거였냐면 환경 문제에도 영국도 석유 탐사 개발, 석유 개발 사업 승인을 했다 이런 기사들이 한국에도 전해지곤 했는데 간간히 근데 뭐 이게 실제로 생산까지 이어질지는 몰라요. 예. 왜냐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 석유공사도 2010년대쯤에 저기 영국에 있는 다나라고 하는 석유 기업을 산 적도 있었잖아요. 예. 근데 유가가 내리고 오를 때마다 영국은 굉장히 그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네. 기본적으로 해상 유전이잖아요. 육상 유전이나 셰일 오일이랑은 생산 비용이 아예 다릅니다. 많이 그래서 비싼 더 거예요? 많이 비쌉니까? 많이 그렇죠. 비싼 거예요? 이게 뭐 원래 오일은 손익분기점을 따져야 되는데 찾아보니까 손익분기점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북해 유전의 그 생산 비용 이걸 제가 조금 가져와 봤는데 그 노르웨이 에너지 컨설팅 업체인 라이스타드 에너지라는 데가 비교해 놓은 거예요. 북해 유전 같은 경우에는 배럴당 생산 비용이 26.2달러, 네. 사우디아라비아는 5.5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 옆 나라인 노르웨이도 7.3달러밖에 안 돼요.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뭐 미국은 당연히 이것보다 훨씬 더 낫겠죠. 그러니까 뭐 영국 입장에서는 유가가 어느 정도 받쳐주지 않는 이상 그 밑으로는 항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유가가 뭐 손익분기점 유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어야만 많은 업체들이 아 북해 가서 남아 있는 기름 우리가 캐야겠다. 이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네. 지금 굉장히 유가가 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영국에 있는 26달러 개발 훨씬 업체들도 위니까 뭐 지금 무조건 생산하면 무조건 26.2달러는 손익분기점이 아니라 생산 비용이에요. 아 생산 비용. 생산 비용.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탐사해서 시추하고 개발하고 뽑아 올릴 때까지 모든 돈 들어간 손익분기점 유가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 그 돈을 다 제외하고 예. 그냥 꽂아 넣고 그때 돌리면서 생산할 때 들어가는 비용만 따졌을 때 26.2달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중동산이라든지 혹은 미국산 원유랑은 아예 경쟁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아시겠지만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는 그 중동산이라든지 그다음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보다 가격이 조금 쌉니다. 예. 이게 막 저도 정확히는 모르지만 품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금씩 뭐 다른 점이 있다고 네. 하던데. 네. 예. 여튼 그렇기 때문에 사실 브렌트유 영국 북해 유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좋은 위치를 점하고 있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도 조금 싸고 브렌트유가. 그렇죠. 아. 그래서 또 문제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예. 북해 유전이 엄청 노후화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그래서 북해 유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브렌트 유전인데 그 쉘 미국에 있는 쉘이 브렌트의 유전을 4개 정도 가지고 있어요. 찰리, 알파, 브라보, 델타 뭐 ABCD네. 네. 예. 근데 이 중에 알파, 브라보, 델타 여기가 시추를 중단하고 시추선이 이미 철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찰리 같은 경우에 남아 있는데 이것도 곧 있으면 그 폐쇄를 하고 시설을 철수를 시킬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해상 유전 같은 경우에는 바다가 있잖아요. 예. 이게 단순히 위에 떠 있는 시추선만 뭐 없앤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유정을 막아야 됩니다. 네. 유정을 막으려면 돈이 꽤 드는 건데 그래서 지금까지 뭐 지난해에만 200개가 넘는 유정이랑 가스정을 막았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오래된 만큼 이렇게 닫아야 되는 유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이게 북해 전환청에서 계산해 놓은 북해에 있는 유전들의 폐쇄 비용입니다. 2017년에 계산을 했던 게 2020년대 말까지 우리가 한 100조 정도의 돈을 들여야만 북해에 있는 노후화된 유전 설비들을 다 해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어떠한 이유로 조금 깎여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39억 파운드, 그래서 56조 정도로 줄었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어쨌든 폐쇄하는데도 이만큼의 돈이 들어간다. 예. 네. 라고 하면 거기 들어가서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석유를 많이 뽑아내서 세금을 내야 재정 수입도 되고 그리고 이 폐쇄에 들어가는 비용은 누가 내는 거냐면 결국에는 납세자들이 내는 건데 일단은 비용 자체 지불은 석유회사가 합니다. 예. 석유회사 근데 비용을 이거- 지출하고 난 다음에 그 비용만큼을 세금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이에요. 그걸 왜 공제해 줘요? 그렇지 않으면 뭐랄까 하지 않으니까. 어. 이게 전부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아마 뭐 6대 4 정도의 아마
비율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6 정도는 석유 회사에서 비용을 대고 나머지 4 정도는 정부가 영국 일종의 정부가 환경 보조금 같은 컨셉입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그러니까 영국 정부 입장에서는 당분간 어쨌든 그 유정 개발해서 뭐랄까 저거 뭐죠? 세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예. 그만큼의 혹은 더 많은 돈이 원래 있었던 노후화된 유정들을 덮는 데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야, 그 돕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야, 좀 새롭긴 하네요. 뚜껑을 그냥 탁 닫으면 되지 잘. 그게 그처럼 쉽지 않다고 합니다. 예. 와. 이제 근데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은 재정 문제가 꽤 크거든요. 잠깐 예.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영국의 그 GDP 대비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100%가 넘어요. 한국은 네. 50% 정도 남짓이고 제일 높은 데가 일본쯤 되는데 일본이 260% 되거든요. 예. 근데 영국도 꽤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도 재정 수입이 별로 없고 쓸 때는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부채를 찍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그 횡재세 같은 에너지 부과금을 많이 매겼던 건데 그러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럼 나 북해 유전 개발 안 할래라고 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65%라는 세금을 내고 북해에서 뭐하러 유전 개발을 해? 더더군다나 그렇게 탐사 비용, 시추 비용, 생산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내가 그럴 이유가 있어? 그렇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이 개발을 안 하려고 하고 예. 그렇다 보면 당연히 뭐랄까요? 뽑아낼 수 있는 기름은 적어들고 그러면 영국 정부의 재정 수입은 또 줄어들고 근데 폐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써야 되고 예. 이런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다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뭐 북에 떠 있는 시설을 그만둘 수도 없는 네, 게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덜 뽑아내고 덜 폐쇄하고. 유럽에도 오스파이 협약이라고 해서 이게 북대서양을 보호하자라고 하는 협약이 있어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네. 이게 그린피스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게 쉘일 거예요 아마. 그 어쨌든 석유 채굴 업체가 저 뒤에 보시면 이 시추선이 있잖아요. 네. 요거를 노후화돼서 이제 설비를 다 떼냈는데 요 기둥은 그냥 남겨두고 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추선 네가 싼 똥은 기둥. 네가 채워라 이렇게 어. 그린피스가 현수막을 걸어놓은 겁니다. 아. 다 안 치우고 간 건가요? 맞습니다. 뚜껑만 닫아놓고 갔다. 그렇죠. 그래서 오스파 협약이라고 하는 거를 정확하게 따지자면 이게 쓰레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걸 설비를 한 만큼 다 철거해 가려면 비용이 맞습니다. 많이 드는 거지. 뚜껑만 닫는 건 별로 안 비쌀 텐데. 그렇죠. 철거를 하려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군요. 그래서 원래는 이걸 다 그 아. 철수를 시켜야 되는데 예.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바다 밑에도 뭐가 많겠네요. 아, 저거는 솟아난 유전- 것만. 유전- 빙산의 들어가 일각이겠지. 있죠. 예, 예. 아.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조금 완화적으로 적용하자라고 이렇게 협약국들끼리 뭐 이러저런 얘기를 해서 그래서 해체 비용이 원래는 100조였는데 56조 정도로 줄어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영국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린피스 이런 환경단체들이 이런 거 가만히 보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럼 이런 갈등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서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아까 전에 횡재세 뭐 하면서 이제 세금이 워낙 이제 뭐 60% 이상 그렇게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횡재세라는 게 이제 유가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뭐 부과하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좀 떨어지거나 혹은 횡재세도 이제 거둘 만큼 거뒀어. 그러니까 다시 좀 세금을 정상화 시킵시다. 할 수 있는 논의가 될 테고 그럼 다시 영국도 뭐 영국 석유업체들이 저렇게 세금 많이 내면 힘들긴 근데 하겠으나 이런 좀 악순환의 구조가 있는 거예요. 좀 나아지지 유가가 떨어지면 않을까. 생산 비용이 높은 북해 유전에서 석유를 개발하겠다고는 업체들이 나올까요? 유가 그게 떨어져도 지금은 유가가 높기 때문에 개발하겠다라고 나선 높으면 업체들이 횡재세 있는 문제고 건데 그렇죠. 떨어지면 유가 하락의 문제고 맞습니다. 그런 악순환 구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거는 사실 뭐 정부 재정의 문제라서 이거는 오히려 뭔가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매면 풀 수 있는 문제인 건데 예.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에너지 안보 문제예요.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1990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영국이 석유랑 가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60.1%였습니다. 예. 30년 전이잖아요. 근데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석유랑 가스에 의존하는 비율이 75.3%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석탄을 없애면서 그 자리를 가스로 메운 건데 근데 석유랑 가스에 75% 의존을 하고 있는데 나는 게 그 원래는 영국이 순수출국이었거든요. 국내에서 다 쓰고 남은 것들을 수출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지금 이미 순수출국에서 그 순수출국이 아니고 앞으로는 확실히 줄어들면 여기 보시면 2050년쯤 되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2050년쯤 되면 원유는 생산량이 제로에 수렴하잖아요.
야. 가스 같은 경우는 2040년에 재래를 수령합니다. 거의 산유국이 아니게 되는 거네. 2020년이 그렇죠. 되면.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빨리 바꿔가야 되는데 어. 그 바꾸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 쉽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석유에 의존돼 있던 구조에서 쉽사리 뭐 예를 들면 천연가스가 아니죠. 야. 그 신재생 에너지나 혹은 원전 이런 쪽으로 전환시켜 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게 갑자기 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 영국처럼 똑같은 문제가 독일처럼 똑같은 문제가 혹시 생기는 그런 거죠.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그 영국의 북해 원유 생산은 굉장히 오래된 거고 뭐 낡았으니까 조금 줄어들긴 하겠으나 횡지세라든가 세금의 문제 때문에 그 줄어드는 속도가 지금 더 빨라진다 이런 주장이 있나요? 뭐 실제로 그 영국 내부에서 개발한 업체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개발 안 하고 영국 가서 사업 비즈니스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다. 세금 그렇게 많이 내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뭐 비즈니스를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업계에서 많이 나오고 업계의 있는 주장이고 그렇죠. 업계의 주장이긴 하지만 그것도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가속화, 그러니까 산업이 기우는 속도에 가속화시키는 거는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영국 내부에서도 뭐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지 않고 뭐 예. 그분들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영국도 독일이랑 비슷하게 영국은 산유국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풍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투자를 해놨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쪽으로 가면 되지 왜 석유 개발을 해서 이 그 뭐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는 이 상황에서 그런 걸 계속 승인을 해주냐라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배가 불렀구나. 우리는 딱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어.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그 브렉시트도 있었지만 영국은 굉장히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가 이렇게 발목을 잡을지 사실 10년, 20년 전에 아무도 몰랐던 거고 지금에 와서 보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더더군다나 그 석유 산업에서 원래 중동은 쌌고 예.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 혁명 때문에 생산 단가가 엄청 내려가 있잖아요. 근데 영국만 그런 식의 혁신을 이뤄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이렇게 뭐 재정 수입도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과연 석유 개발 업체들이 북해에 가서 남아 있는 기름을 뽑아낼까 그런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이야, 영국은 뭔가 이렇게 참 예전의 영국이 아닌 모양이네요. 요즘은 이런저런 대내외적으로 도전이 많군요. 예. 네. 뭐 우리만 잘하면 되지 뭐. 저희 그래도 저희만 잘하면 부럽네요. 되는데 뭐 저희 뭐 이거를- 동해에서 뭐 석유 이걸 나온다고 기회로 우리는 이런 걸 기회로 삼고 석유 나왔으면 뭐 뭐 그랬었는데 저희는 나쁘진 않을 텐데 근데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도 잘 됐으면 좋은 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예. 구매력이 큰 나라들의 경제가 좋아야 저희도 덩달아 잘 사라지는데 좀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죠. 알겠습니다. 영국은 진짜 고민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의사결정하는 것마다 뭐가 좀 이게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래서 정도의 이런 의사-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나라잖아요. 예. 원래는 영국이 유럽 1위 산유국이었고 그걸 이어받아서 지금은 노르웨이가 유럽 1위 산유국인데 그 걸어온 길이 다른 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감세하고 뭐하고 해서 여기서 거둔 세금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예.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국부펀드에 이거 다 담아뒀습니다. 어. 그래서 국부펀드 규모가 1.3조 달러, 한 2천억쯤 되잖아요. 예. 2천조죠. 그래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국부펀드를 굴리고 있어요, 노르웨이는. 예. 그래서 본인들이 세금으로 거둔 세금을 그러니까 그 석유를 캐서 얻은 돈을 다 써버린 게 아니라 국부펀드에 차근차근 쌓아뒀고 그래서 얘를 자꾸 굴리기 때문에 이걸로 조금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석유가 고갈이 되더라도 이런 버퍼가 남아 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받는 대로 다 써버렸으니까 이제 그래서 조금 뭐랄까 같은 산유국인데 걸어온 길이 달라서 결과도 달라진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횡재세라는 게 영국만 한 건 아니고 사실은 다 그때 전쟁 때문에 갑자기 유가가 맞습니다. 급등하니까 유럽 국가들이 다 같이 그때 너무 정유회사들이 폭리를 취한다라는 너무 지적이 너무 있었죠. 심한 거 아니냐. 그래서 한 거라서 그거는 뭐 또 그런 환경이 달라지면 논리가 약간 취약해지니까 없어지긴 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뭔가 약간 구군이 조금 기울고 있는 그런 느낌은 살짝 드네요. 네. 뭐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뭐 영국 화이팅. 우리도 잘하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우리나라는 구군이 지금 다 잘 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김상우 기자님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